얼마 전 광명에서 만난 어떤 화가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광명에 어떤 갤러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일 같고 어떻게 보면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 사기 같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 말씀밖에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본주의 사회 속성 안에서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별 관심도 없는데 원가 보상에서부터 기업 회장님 절세 문제, 작품 빌려주기, 아트펀드 투자하기, 아트테크에 집중하기, 그림 사서 이자 벌기 등등 온갖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괜히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이런 상황에 귀를 기울 수밖에 없는 미술만평 113회차 박정수입니다. 알림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텔레비전을 틀면은 온갖 경쟁 프로그램이 등장을 합니다. 노래 경연을 예로 들면은 노래 잘하는 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매기고 등수를 매깁니다. 어떻게 순위를 정하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가만 관찰해 보니 다들 다 잘하는데 노래에 감정을 싣느냐 그냥 잘하느냐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더라고요. 노래 부르는 이에 따라 슬프게도 부르고 즐겁게도 부르고, 듣는 이에 따라 슬프게도 듣고 짜증나게 듣고, 그림 그리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듯이 그림에도 등수와 성적을 매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은 노래와 달리 스토리를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이 실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야기 그림이나 사파, 수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술에 있어서의 감정은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감정이 실린다는 것은 지극히 보편적 입장의 리듬이나 보편적 입장의 색감이나 모양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물레방앗간, 갑자기 파도가 치는 것, 바위 때리는 영상, 비 오는 날 공중전화 부스, 잘 생각해보면 이러한 것들이 의미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보편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작되어지고 만들어집니다. 예술이나 예술작품에 대한 모양이나 음악이나 소리나 몸짓이 보편화되어질 때 그것은 더 이상 예술의 기능이 아니라 문화의 기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이 우선되었다가 그것이 보편성으로 사회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문화가 되는 것이죠. 좋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가 되어질 소지를 많이 담고 있는 것을 좋은 예술로 치부하고 취급하게 됩니다. 예술은 기본적으로 슬픔이나 짜증과 같은 감정 노름이 아니라 치유에 있다고 합니다. 예술을 통한 치유는 각기의 것이기 때문에 보편성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예술 작품은 감상하는 이마다 다른 의미와 내용을 전달하는가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의 보편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독특하고 특별한 그 무엇을 찾고 있습니다. 미술시장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조차 없는 이들이 많습니다. 작품이 판매되어야만 활동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안임에는 분명합니다. 말이 좋아서 미술시장이지 여기에는 중심도 없고 상도도 없습니다. 싼 값에 사서 비싸게 팔면 자본주의 시장의 전횡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 영업사원을 뽑아서 2건이나 3건 가족 친지에게 강매하면 그 사람에게 수당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 보험 영업사원 모집하듯이 미술 관련 딜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화랑들이 진행해온 재료비 연구비 없는 50%의 마진이 유혹의 근거인 듯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50%의 마진이라 할지라도 미술시장의 메커니즘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술품을 매매해야 하는 시장에 아트페어 부스가 거래되고 매매를 위한 화랑들이 모여야 할 이 공간에 작가들이 직접 운영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가 보상이라고 희대의 무기를 들고 미술시장의 새로운 영업활동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SNS를 보게 되면요, 내 그림 팔려서 내 솔드됐어 내가 솔드됐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요, 물론 현재는 그것이 자신의 마케팅 활동에 영업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도 별 효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SNS라고 하는 특성상 그것을 이해하고 보는 이들은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소규모 사회 집단입니다.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각기의 사회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해해봤자 큰 마케팅 역할은 없지요. 그 집단 이외에 다른 세상이 필요합니다. 그 세계를 향하고 이해하고 지향할 수 있는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를 마련해야 됩니다. 2015년인가요? 그때 이런 얘기를 지인들과 미술시장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서 2016년 한 해가 가기 전에 100억이 넘는 그림이 생길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요, 2020년 상반기에는 김한기 그림이 200을 넘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2019년도에 132억이 되었죠. 거기에 환기가 선두로 달릴 것이고 전경자박이 이후에 따라가실 것이고 차기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6년에 환기 작품이 54억을 넘었었죠. 어쩌면 2007년도에 호황을 누렸던 미술시장 화랑의 조짐이 2016년부터 보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권에 있는데 최고 비싼 그림이 130억이 좀 넘는 그림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2015년 하반기부터 단색화가 코로나19의 여파와 상관없이 조금은 현 미술시장에서 위축되어 보이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작전이건 당연히 그렇게 되건 상관없이 미술품 거래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가다가 주춤거리는 단색화 대신 미술시장의 주축을 이루는 7, 80년대에 활동했던 민중 1세대의 작품들이나 한국형 무상미술이 새로운 축으로 감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미술시장은요, 파는 시장만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비온 후에 대나무 순 올라오듯이 우후죽순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리셀입니다. 미술시장의 모든 것들의 핵심은 팔렸던 작품이 되팔려질 때 거기에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판매된 작품이 되팔려야 미술시장입니다. 리세일이 되어야만 30만원, 70만원에 팔았던 미술작품이 100만원이 되고 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야 현재의 낮은 가격이 판매가 되면서 명성과 인지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야 팔기 위한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는 예술가님들의 자기 변론이 힘을 얻습니다. 선물이거나 기증이거나 낮은 가격에 판매되었던 작품이 되팔리면서 팔리는 그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취약점입니다. 리세일 시장을 어떻게 구성하고 형성하느냐라고 하는 대안 마련이 시급한 현실입니다.